지금 그 자료를 만들어 갈 건데,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료가 막 한 진짜 몇백 번 수정이 돼요. 근데 자료가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어? 그 뭐 사기친 거 아니야? 뭐 옛날에 뭐 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막 이렇게. 근데 사정이라는 건 계속 바뀌니까 그 바뀌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 검토를 하고 그게 제일 마지막에 픽스가 딱 되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최종 관리처분 자료가 되는 건데, 근데 그 전에 이제 자료가 돌면은 사람들마다 그걸 달리 해석을 해요. 근데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럼 최근에 저희가 뭐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뭐 이렇게 뭘 하면 이 따라쟁이들이 생겨서, 예, 그 영상을 그대로 또 다시 또 영상을 만들고. 근데 뭐 지식이나 정보라는 게 사실은 누구 거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돌았을 때 되게 예민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소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 뭐 한두 달은 걸리겠죠. 기초조소 초반 만드는 것만도. 근데 어느 정도 도시설계업체랑 정비업체의 도움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확인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쪽 통해서 확인을 받아서 그걸 이제 이 안에 녹여 들어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조합은 한 명 한 명의 감정평가 금액을 추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몇 평 배정받았을 때 얼마 정도를 내겠다, 얼마 정도를 받겠다라는 거를 예상을 해서, 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동의할 거냐 말 거냐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은 다음에, 당신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쯤 내면은 몇 평 아파트 들었습니다라는 그거를 만들어 가는 게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가장 첫 번째 작업이에요. 그 작업을 정비업체에서 보통 짜주는데, 근데 정비업체가 짜주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 비용이 소멸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하자, 이제 이런 취지이고. 참고로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 현장은 될 거야 안 될 거야를 하는, 어, 이 재개발 쪽에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 중에서 단 한 명이 없어요. 왜 없냐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빌라 지어서 그냥 팔면 되니까. 근데 정비업체들은 이걸 하는데, 정비업체들은 딱 진짜 말이 되는 지역만 해요. 왜냐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큼 이렇게 좀 봐서 말이 안 된다 싶으면 안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자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건데, 그러려면은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게 이 기초조소예요. 이 기초조소는 등기부 등본하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다 발급을 받아보는 건데, 그래서 합정동권은 제가 작년 2003년 11월 16일 기준으로 다 받았는데 아마 여기서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난번 우리 공동 게시판에 잊어버리실 수 있는 그 게시판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도 있어요. 그 게시판에 다 올려놨어요. 근데 올려놨는데 요즘에서 고민은 이거를 이렇게 오픈하는 게 맞나.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살이 하나 붙여갈 거라고요, 이제 살이. 이렇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고민은, 제가 여지껏 이제 이런 쪽에 수업이나 공부를 계속 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결과물을 원하는데, 그 결과물도 어떤 결과물을 원하냐면 난 다 모르겠고 그냥 나 이거 사면 돈 벌어, 이런 결과물을 원해요. 근데 거꾸로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그런 정답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어, 제가 해서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직접 이렇게 해보다 보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이해하면은 본인 스스로 확신을 쓸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취지에서 조합 추진팀을 만들었고, 조합을 추진하는 과정의 모든 전 과정을 다 보여주고 싶은 생각에서 이제 첫 번째로 현장을 다녔는데, 이제는 현장도 현장이지만 이걸 수치적으로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잡아 드릴 테지만 각자가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이게 좀 전문적인 지식이 되게 요구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약간 노가다성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은 두 번째 문제고, 이거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 조합의 추진위원장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저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자료를 의지가 있는 분들하고만 공유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왜냐면 어떤 분들은 그냥 결과만을 가져가면 그러면 그게 또 다른 데 가서 왜곡될 수도 있고, 그 스스로 직접 이거를 이렇게 하다못해 엑셀 수식이라도 넣어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래야 이거를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공유하면서 또 자료가 붙고, 또 공유하면 자료가 붙고, 그래서 점점 자료가 디테일해지면은 관리 처분을 만들기 위한 딱 자료가 딱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그런 중간중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없이 그냥 딱 맨 마지막 딱 자료를 딱 보고, 그런 다음에 딱 그런 물건을 딱 보면, 이 물건 네가 사라고 했으니까 샀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숫자의 구성들을 하나하나 볼 필요가 있고, 그거를 스스로 이제 하나하나 채워나갈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자료를 공유하고 같이 자료를 메꿔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에이전트 분들이 이제 한두 분 합류하고 계신데, 에이전트 분들은 실제로 물건을 거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하셔서 손님들한테 이 현장이 왜 좋은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한명 대표님처럼 이제 워낙에 오래 하셨던 분들은 하면 하고 알아듣고, 그리고 이제 이게 손님들한테 어디까지 얘기하고 어디까지 얘기 안 해야 될지도 아시지만,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막 합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내가 맞게 브리핑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계속 유튜브 찾는데 유튜브에서 참조할 만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되겠다. 나는 진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볼 거야라고 다짐을 해서 저한테 고백하신 분이 이승훈 씨예요. 이승훈 씨가 엊그저께 이제 하우징 헤럴드 도시정비사 과정에 들어갔어요. 거기가 경쟁률이 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경쟁률이 세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인맥 통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그렇게 의지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냥 모르겠다, 나는 그냥 빌라 그냥 아무데나 지어서 팔 거야,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이제 한데, 우리는 요 숫자를 다 구성을 알아서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다 공개해 드릴 거예요. 네, 다 공개해 드리고 다 공유할 건데, 여기 한 칸 한 칸 한 칸은 더 채워 나가야 되겠죠.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할 거에 기초 지식들을 이제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주섬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거를 도식화해 보자. 네? 어떻게 해야지 빨리 이해를 하고 내가 뭘 하는 건지 알아야, 그래야 그 숫자 채워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도식화 해보자는 생각에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도표를 결국은 이해하는 게 뭐 비례율 얘기예요. 결국 관리 처분이라고 하는 게 비례율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주 결론적으로는 어떤 물건을 내가 하나 샀을 때, 어떤 물건을 이제 뭐 에이전트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물건이 당신이 이 물건 샀을 때 얼마 정도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게 뭐 1억 주고 샀는데 100억 될 거예요. 뭐 이거 말이 안 되는, 근거를 제시해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이유로 추가 부담 금액이 얼마 잡히고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일 때 아파트를 얼마짜리 받게 돼서, 근데 인근 시세가 만약에 15억이면 뭐 2억은 법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뽑아내는 것에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용적률이 700입니다. 1000입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로 끝나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예전 말씀드렸지만 그 열정이 넘쳐의 이정열 씨 같은 경우가 건대 부동산 대학원에서 제 수업을 1시간을 듣고 엑셀 자료 달라고 하더니 엑셀 자료 가져가서, 그때 그분이 중동에서 재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중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놀러 와서 갔더니 중동에 있는 현장 10개 현장을 엑셀로 다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업에 들어와 달라 해서 저희 수업도 한 6개월 정도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낸 게 그 열정이 넘쳐 그 책을 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나와. 근데 저는 정말 소수정예로 이 현장을 아주 깊이 있게 파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결국은 지식도 쌓지만 현장을 가장 바르게 알아가는 거고, 특히나 에이전트 분들은 이 현장에 대해서 손님들한테 브리핑을 할 때 정확한 데이터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초 지식을 가져갈 건데, 우리가 배운 거로는 이거예요. 결국은 비례율인데 비례율은 결국은
종전 자산분의 종후자산 마이너스 비용 해서 비를 뽑는 거잖아요. 이거 다 배웠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냥 이 정도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는 이거 뽑아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막 주구장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공부를 언제까지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당연히 용적률이에요. 그렇겠죠? 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이 기본이 되는 용적률이 도대체 몇 프로가 잡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성이 좋고 나쁘고를 넌지시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거를 보여드리는 걸 하는 거고 생각보다 기부 체납 비율이 커요. 그래서 기부 체납 비율이 생각보다 반대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는 계산 뽑아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제가 가상의 현장을 잡아놓은 건데 이 가상의 현장에 실제 우리 현장에 숫자를 잡아 넣으면은 이게 진짜 분석표가 되는 거죠. 대지 면적이 300제곱미터인 현장을 용적률 1000% 받았을 때 기부 체납 비율이 35%다. 그러면 결국은 기부 체납은 주는 거잖아요. 땅을 주는 거거든요. 주는 거면 그 주는 것에 대해서 빠지니까 기부 체납 비율이 빠지면은 결과적으로 그만큼의 면적이 빠지게 돼요. 빠지게 되니까 실제적인 용적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용적률은 더 줄어드는 거죠.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용적률이 어떻게 될 거냐가 첫 번째 단추죠. 그래서 만약에 용적률이 600%다. 그러면 600%임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비율이 35%면은 실제적으로 390%밖에 내가 못 받는 꼴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용적률을 이 현장에 몇 프로 받을 거냐인데 이거는 이제 운영 기준하고 재개발 기본계획 도서를 꼼꼼하게 파는 수밖에 없어요. 팠더니 이 현장은 용적률을 600%이면은 보통 600%면은 한 17% 정도 기부 체납을 요구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정도 받는 거죠. 498% 정도를. 그러면은 유튜버들은 이 현장이 600%입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그러면 기부 체납 비율 빼면은 실제적으로 498%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적률이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을 거냐가 첫 번째 단추인데 근데 이 부분이 사업성에 아주 직결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거를 뽑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되게 막 운영 기준도 복잡하고 재개발 기본 계획도 되게 꼼꼼하게 읽어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걸 뽑아내서 적용을 시켜야 될 텐데 그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재개발은 용적률 상향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용적률 상향이 없어요. 신통도 없어요. 모아도 없고 그러니까 상향이 없이 그냥 기존 용적률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역세권 같은 경우는 있는데 역세권 장기 전세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2단계 정도까지는 뻥튀기 시켜주잖아요. 그러면은 뭐 250이 그러니까 2종이 3종 준주거까지 준주거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를 거치니까 근데 역세권 활성화 같은 경우는 그 4단계까지 가능하니까 4단계까지 가면은 1000%까지 가고 또 거기서 또 인센티브 또 더 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뽑아내는 거가 이제 그냥 여기다가 800% 이렇게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800%가 어떠한 근거로 나오게 됐는지를 운영 기준에서 이러해서 요 조항에 적용이 돼서 이렇게 돼서 나왔다라는 거를 뽑아야 되고 서울시가 됐든 구청이 됐든 우리가 서류를 딱 가지고 가면 여기는 용적률 1000% 받는 데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너 얼마 받을 건데 이렇게 거꾸로 물어봐요. 그러면 제시를 해야 돼요. 우리가 1000% 준다고 하면 당신네들이 만든 운영 기준에 따라서 몇 프로로 기부 체납을 할 때 그 몇 프로 기부 체납을 공공임대로 하고 뭐 주차장으로 하고 생활복지시설로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그래 검토하고 안 돼.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적률 상향을 그려가는 것조차도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려갈 때 서울시가 되고 너희들이 만든 게 이런 자료가 있는데 운영 기준을 봤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더니 이거 되는데 해줘. 그러면 그래 그럼 검토해 볼게 이렇게 봤더니 되네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먼저 뽑아 가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의 기초 자료는 도시설계업체라는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한 적게는 3천 많게는 한 1억 정도 받아요. 그래서 이 돈을 선투자를 누가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과감하게 제가 하고 그리고 그거를 조합원들한테 미리 좀 가져와서 비용 지출하는 그 소모성 비용인 거죠. 그럼 이 소모성 비용은
그러면 돈을 내는 사람이 있고 돈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돈을 내는 사람은 영수 처리를 해야 되고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게 정비사업 B잖아요. 정비사업 B인데 정비사업 B인데 이 정비사업 B를 만약에 뭐 이것저것 꾸미고 막 도시설계 업체도 부르고 정비업체도 부르고 조합사무실, 추진위원 사무실도 꾸려가지고 막 매달 얼마 써서 영수증 첨부를 꼬박꼬박 했다 이거예요. 꼬박꼬박 했는데 딱 그때 가서 조합장이 딱 바뀌어서 나 너랑 하기 싫어. 나 이쪽하고 할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근거는 뭐냐면 나중에 본설계에 들어갈 때 그리고 본 계약에 들어갈 때 모든 걸 다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공개 입찰을 그 조달청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공개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앞전에서 일을 했는데 조합에서 조합이 결성이 돼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조합이 결성이 돼서 공개 입찰을 해요. 그럼 이게 돈이 되는 사업장이다. 돈이 되는 사업장이다 싶으면 난 여지껏 돈을 썼잖아요. 돈을 써가지고 이제 공개 입찰에 들어가면 나도 이제 입찰을 넣어야 되는 거죠. 입찰을 넣으면 내가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 다른 정기업체가 되거나 다른 도시설계업체가 딱 돼버리면 나 돈 쓴 거 줘 이러면은 무슨 소리야 내가 그 돈을 왜 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돈이 영수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조합장을 쥐고 흔들어야 되겠다. 제 결론이에요. 그동안 제 결론.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되는 게 현실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적어도 10%에서 20% 사이를 우리 우군들이 가지고 가면은 조합장이 누가 되든 간에 다른 정비업체나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동안 노고를 뺏어갔을 때 저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플랜을 짜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러는 것에 내 우군을 심는 것에 가장 좋은 방법이 신축인 거죠. 그죠? 근데 이 모든 앞단의 것들은 다 지우고 결론은 신축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신축 정기업자들이 생겨난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을 잡았다. 그럼 그렇게 따지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한명 대표님이나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뭐 여기 있었던 이제 여기 있었던 뭘 팔면 저한테 떨어지는 목 중에서 일정 부분을 정비사업비로 빼놔요 저는. 그럼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만약 한 3천이 들어온다 그러면 한 500 정도씩을 최당 한 채씩 빼놔요. 만약에 조합원이 향후에 조합원이 될 토지적 소유자한테 당신 여기 조합원 된 다음에 나한테 500만 원 주세요. 그럼 안 줘요. 왜 드려야 되는데요? 뭐 저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제가 물건을 매각을 할 때 판매를 하면 거기에 제 포지션이 있을 때 그 포지션에서 한 500 정도씩을 빼놔요. 그럼 10개면 5천이잖아요. 빼놓고 그거를 이제 정비사업체한테 가서 딜을 하는 거죠. 딜을 할 때 잘 되면은 이제 우리가 추진을 쭉 다 잘 되면은 땡큐. 안 되면은 그냥 소멸. 예,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돈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용적률 하나 뽑는 데만도 돈이 최소 5천에서 1억씩은 들어간다. 이게 핵심인데 그 돈을 마련을 저는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선. 그러면 이제 정비업체가 누가 들어와야 될 건지도 미리 플랜 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뽑아지고 나면 기부채납 거기에 맞는 기부채납 비율은 운영기준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종이 몇 종을 올라갈 때 기부채납 비율이 몇 프로다. 몇 종을 올라갈 때 기부채납 몇 프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체 우리 조합원들, 그러니까 기부 체납하는 땅은 제외하고 조합원들이 가져올 땅에 대한 연면적이 나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를 800 용적률 받으면은 2,400이 용적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연면적이. 연면적이 나오면은 이제 기부 체납을 뺏기니까 408평을 뺏기니까 1992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 뽑아내는 게 이제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머리도 많이 써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이게 뽑아지면 그러면 그걸 뭐에 쓰느냐? 그 연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단계를 4단계로 나누는데 보통 84 이하, 그다음에 84, 그다음에 84 이상, 그다음에 소형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여기서 제가 임대는 다 뺐어요. 임대는 왜 다 뺐냐면 임대는 여기서 다 빠질 거라고요. 기부 체납해서. 물론 여기서 재개발 기본 임대인 17%는 안 빠지지만
그거 제외하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제 이 소형 평형, 중형 평형, 국민주택 규모 초과 이렇게 잡힌단 말이죠. 근데 저는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그러나 이게 좀 잘 안 돼서 저는 이거를 그냥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6호 같은 경우는 연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호 정도 잡히거든요. 연면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용이잖아요. 전용인데 연면적은 공용까지 같이 치잖아요. 그래서 같이 치니까 연면적은 더 크게 잡히죠. 그래서 우리가 84라고 하는 게 보통 연면적이 한 110 정도 잡혀요. 물론 이제 현장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냥 84 이상 같은 경우는 뭐 130, 뭐 150 이렇게 잡힌단 말이죠. 그러면 요 개수를 뽑아내야 돼요. 요 개수가 만약에 24평짜리가 8개, 33평짜리가 뭐 8개, 뭐 이렇게 잡힌다. 그건 잡히면 여기서부터가 저는 계산이 잘 안 돼서 저는 수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요 84 이하의 퍼센트가 80% 이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금으로 초과하는 퍼센트가 20% 미만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80% 이상, 20% 미만은 연면적 기준이 아니고요. 개수 기준이에요. 개수 기준. 이해됐죠? 네, 그래서 개수 기준으로 이게 20개니까 20개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얘가 80% 이상 이렇게 뽑아지는 거죠. 그럼 이 개수를 뽑는 게 두 번째 플랜이 되는데, 이 개수를 뽑는 거는 사실 이거는 이제 도시 설계가 아니고 이거는 어디 설계냐면 결과적으로는 본 설계에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건축 설계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비용이 또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굳이 돈을 안 써요. 왜냐하면 써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의미가 없냐면 이 기본 용적률이 잡히고 기부 체납 비율이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본 설계가 나오는데, 이 기본 용적률과 그러니까 인센티브 용적률과 기부 체납 비율이 잡히는 것과는 도시계획 심의에서 잡히니까 아주 먼 얘기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걸 가지고 지금 본 설계를 뽑는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는 그냥 수작업을 해요. 그냥 개수를 뽑아내는 거죠. 이 연면적을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이 차지하는 연면적이 나온다고요. 그럼 연면적 하나가 85제곱미터니까 연면적의 합계가 나올 거고, 연면적 합계가 나오면은 총합이 나오게 되는데, 그 총합이 결국은 이 기부 체납을 뺀 나머지 그 면적의 전체 면적보다도 작아야 돼요. 여기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최소 한 보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디립다 이것만 붙들고 있어도. 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한 개 한 개 다 나온 개수를 가지고 일반 분양 몇 개 할 건지 조합원 분양 몇 개 할 건지를 정해야 돼요. 근데 이때에 또 정할 게 뭐냐면은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를 잡아야겠죠. 이거를 저는 어떻게 잡냐면은 인근 지역 시세의 한 80에서 90% 정도 좀 잡아요. 그러면은 계략적으로 위에 용적률 체계에 의해서 연면적이 나왔고, 연면적에 의해서 분양 평형에 대한 개수가 나오고, 분양 평형에 대한 개수가 나오면은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게 되고,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면은 전체 총수익이 잡히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비를 잡는데, 저는 정비사업비를 옛날에는 한 200 정도 잡았었거든요. 1제곱미터다. 그리고 참고로 정비 사업을 도와주는 업체들이 되게 많은데, 설계도 있고 도시 설계도 그렇게 많잖아요. 많은데 그중에서 이런 모든 일을 다 컨트롤하는 게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차리면 돼요. 사실은 차리면 되는데 그 차리는 비용이 차릴 때 보통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들고,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하는 게 한 달에 한 1000에서 2000 정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굳이 그냥 남이 차려놓은 거를 쓰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하는데, 보통 정비 사업비가 한, 한 적게는 15,000원에서 많게는 한 3만 원 정도 좀 돼요. 한 평당. 그래서 만약에
어떤 현장이 한 연면적이 1000평이다. 1000평이면 용적률이 만약에 500%다 그러면 5000평이 나오잖아요. 5000평 되는 현장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만 원 받거든요. 그러면 3호 15억 정도 받는 거예요. 그 정도가 이제 이 정비사업 비용의 비용인데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보통 옛날에는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한 200 정도 잡았었는데 지금 여기는 제가 한 350 잡았어요. 그래서 연면적 기준에서 한 1200 안쪽 그러면은 정비사업비가 좀 토탈 잡히게 돼요. 그러면 아까 다시 일로 돌아와서 이제 이런 숫자를 다 뽑았잖아요. 이런 숫자 다 뽑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청파도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원 숫자가 지금 조합원 숫자가 지금 60명이에요. 60명. 60명인데 이 중에서 공유자가 있고 또 이렇게 뭐 합산되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빼면 제가 보기엔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현장은요. 그럼 이제 이 조합원 숫자를 다 뽑으면 이 사람들의 물건 내역이 하나하나 다 잡힌단 말이죠. 단독주택인지 근생인지 뭐 이런 게 다 잡혀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근생이 많아요. 거의 근생이에요. 단독주택 별로 없고 거의 다 근생이 많은데 이 공동주택은 지금 제가 맡은 그 주메이라 힐이고 나머지는 다 근생이 많은데 이런 내역들이 다 잡히게 돼요.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를 놓고 또 뭔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분양 대상자이다, 분양 대상자 아니다라는 거를 추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분양 대상 기준 때 배웠죠.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이 조합원 숫자를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을 쫙 리스팅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분양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다 체크를 해 나가야 돼요. 아파트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못 받는 사람, 받는 사람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 어, 법에서 강제적으로 아파트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법에서 못 받게 하지만 조합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구제해 줄 거냐 말 거냐도 고민을 해야 되고 아파트 받을 수 있을 거냐 말 거냐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체크를 해 놓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한 가지 패턴이 아파트를 못 받는 사람, 한 가지 패턴, 두 가지 패턴은 내가 보기에 이 사람 무조건 미동의자로 돌아선다. 아파트 안 받으려고 할 거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청파 같은 경우는 어, 새마을금고 땅이 크게 있단 말이죠. 만약 그 현장이 구역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 사람은 아파트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새마을금고에서 아파트 받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 사람은 돈을 달라고 할 거라고요. 그럼 이제 보상으로 가겠죠. 그럼 보상으로 가면은 그 사람의 그 자산은 이 종전 자산에서 빠지고 여기 정비사업비 부분에 보상가로 들어가게 되겠죠. 비용으로 잡히게 될 테니까. 그렇게 돼서 그 숫자를 다 뽑아내서 대략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미동의하는 숫자가 이제 20%가 넘어간다. 이제 그 사업장이 안 되는 사업장인 거죠. 그걸 뽑고 그렇게 뽑고 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전 자산을 공시지가로 놓고 봤을 때에 요 나오는 퍼센트, 요 비례율, 요거 비례율이라고 부르잖아요. 요 비례율을 곱해진 숫자에다가 여기 위에 잡았던 조합 분양가를 잡으면은 그러면 추가 부담금이 잡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의 모든 그동안에 뭐 진짜 거의 1년간 동안 계속 배웠던 내용의 모든 총 집합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 누군가가 했던 거를 관리처분 내역서상에서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그거는 누군가가 어떤 상황이나 의도를 가지고 그게 막 계속 고민하다가 그게 안에 딱 들어갔을 거라고요. 맨 마지막 관리처분 총회 때 나온 그 책자에는 이 숫자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미리 어느 정도 한 80% 정도는 미리 추정을 해서 이제 요 자료, 이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 요 자료에 요 물건 하나하나의 요 자료에 요 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 사람의 공시지가는 얼마, 주택가격 공시는 얼마. 그런데 앞부분에 봤던 그렇게 계산해 봤더니 비율은 몇 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평가 금액은 대략 얼마, 추가 부담 금액은 얼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대, 찬성, 이 사람은 분양 대상자인지 아닌지, 이 사람은 보상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요 엑셀에다가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야 돼요. 물론 요거를 큰 틀에서는 우리 지금 에이전트 분들한테는 제가 만들어 드릴 거지만 100% 확실한 자료는 아니고 한 7, 80% 정도 러프한 자료겠죠. 그걸 만들어 드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현장은 용적률을
몇 프로 받았을 때의 추가 부담 금액이 얼마입니다. 용적률 몇 프로 받았을 때 얼마입니다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클라우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자료들과 그다음에 공시지가 총합, 그다음에 뭐 분양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빈칸으로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빈칸을 만들어 드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얼마든지 저한테, 특히 저희 에이전트 분들은 저한테 물으셔야겠죠. 이 물건 아파트 받는 물건이 아닌 물건이에요. 그러면 또 검토를 해서 받는 물건이다. 그러면은 감정평가 얼마 나올 것 같아. 이거를 하나하나 뽑는서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손님한테 브리핑 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은 적어도 안을 3개 정도 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다 긍정적 시그널만 듣고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책임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아주 러프하게 갔을 때 중간 단계, 그 다음에 베스트로 갔을 때 단계, 그 다음에 아주 미니멈으로 갔을 때 3개 정도 놓고 이럴 때는 이렇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습니다. 3가지를 다 동시에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대표님이 이제 고객들 모셔오면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A안, B안, C안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와, 여기는 추가 비례율이 300% 나오는데 C안만 들고 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가든 말든 우리는 다 제시를 하고 그 제시를 했다는 것들이 서류상으로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렇고 이제 제가 참고로 저는 여기 저희 수강생 분들이나 또는 저희 조합팀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 물건을 사주세요라고 해본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단 한 번이 없고 사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네. 원하지도 않는다? 뭐 사시면 사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권능 씨 같은 경우는 기도까지 하면서 막 저한테 사고 싶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됐는데 저는 제가 먼저 이거 사보시겠어요라고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물건을 어떻게 팔려야 된다고 보냐면 현장에서 중개사 내지는 에이전트들한테 팔려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 막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중에서 제일 좋은 물건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확신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 그러면 사고 싶네라고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저희가 만들어 놓은 물건보다 현장에 있는 물건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사도 되는 거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확신을 갖는 과정에 이런 자료를 만드는 거고 우리 에이전트 분들은 본인이 브리핑하는 것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해보는 거다. 근데 에이전트 분들이야 당연히 이제 저한테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제 수수료를 붙여서 이제 파시는 입장이시니까 당연히 제가 도움을 더 적극적으로 드릴 테지만 그러더라도 공부는 계속해서 꾸준히 해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조합팀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하자고 모이신 거니까 단순 주의식보다는 이거 한번 해보는 것도 해보는 것도 저는 당연히 이렇게 한번 해보면 그다음부터는 한 10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감이라는 게 생겨서 어느 현장 그냥 딱 보기만 하면 딱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이 현장을 내가 굳이 등기부등본을 다 띄워서 분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어떤 각각이 나오면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얘기 나온 건데 이런 각각이 나와요. 합정동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청포동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좀 떨어지는데 그런데 동의율이 잘 나오는 현장이에요. 근데 청포동 같은 경우는 합정동보다는 사업성이 월등히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동의율이 나올지 말지가 좀 애매해요. 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서 뭐 에이전트 분들은 그렇게 브리핑하시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게 약간 좀 애매한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청포동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등기부등본을 쭉 봤더니 김옥한 이분은 제가 지금 저한테 의뢰하신 분이고 여기 소미건설도 저한테 의뢰하신 분이고 이렇게 보면은 소유자가 이제 뭐 어디 있더라? 이게 뭐 개인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뭐 송파구, 문정동 이런 사람들은 다 재개발 됐고 보고 사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소지가 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뭐 이런 사람들은 원래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면 상수가 받았거나. 그런데 소유자를 보다 보면 뭐 이런 것도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여기 보면
이런 뭐 신한 도시개발 주식회사 이런 게 좀 보이죠, 그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걸 왜 샀을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한번 추진해 보려고 산 것 같아요. 추진해 보려고 산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잘 안 됐겠죠. 네. 추진하려고 하면 이제 자기도 거기 안에 소유권이 있어야 되니까 추진하려고 산 것 같은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아니면 뭐 이 사람들은 제가 이걸 진짜로 뭐 운영해 보려고 샀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에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봐서 뭐 제가 보기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에 좀 개발을 기대하고 사신 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아, 여기는 동의서가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예.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여기는 동의서가 몇 프로 나올 거야. 그러면 누구를 공략해야 될 건지, 누구를 설득해야 될 건지에 대한 이제 그런 훈련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반말인데,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 노후도가 97%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후도가 얘랑 요 그 새마을금고 동의할지 안 할지 몰라요. 동의 안 하면은 이 블록이 다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얘랑 얘 두 개 말고 노후도 뭐 그런데 얘가 지금 땅으로 나왔거든요. 얘가 땅으로 나왔는데 얘가 땅으로 지금 네이버 상에 나와 있어요. 물건이. 근데 평당 8천에 나와 있어요, 네이버에. 근데 실제 제가 접촉을 해보니까 한 5천대 초반에 가능할 것 같아요. 접촉해보니까. 그래서, 근데 개수가 12개밖에 안 나와서, 좀 애매해요, 또 이게 또. 근데 만약에 이게 잘 팔린다고 하면, 이제 요게 지금 17개니까, 요게 12개니까 29개가 되는 거죠. 29개니까 전체 조합원 한 70명 중에서 29개면 거의 한 40%의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그 남영동도 그렇고 다 대부분은 다 4분의 3까지 가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토지 면적의 2분의 1, 그 다음에 조합원의 2분의 1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벌써 40%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좀 딸려오면은 그러면은 우선 입안 제한까지는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안 제한을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4분의 3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4분의 3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여기는 저는 2분의 1까지는 자신을 해요. 네. 요 두 개만 간다고 하면 요거 안 가면은 분모가 줄어들었으니까 요것만 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20% 되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 보는데 4분의 3까지는 솔직히 얘가 좀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합정은 4분의 3이 자신을 해요, 제가. 그러니까 당연히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판단을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기 위해서 뭐 공부라는 게 순서가 뭐 저는 이렇게 공부하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전법을 펼쳐놓고 자, 기본 계획이란 밑줄 그읍시다. 구역 지정이란 밑줄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현장하고 직접적인 접목을 하는 거가 공부라고 보기 때문에 현장도 다니고 또 이거 저는 무조건 영어 공부도 무조건 이제 뭐 정치사가 어떻고 뭐 관영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미국에 가가지고 무슨 부딪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딪혀 보는 게 저는 이 현장의 토지 조서를 관리처분 계획 수준까지 만드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에이전트 분들은 이거를 만드는 훈련을 직접 하셔야 되고 저한테 와서 돈 벌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거를 배워서 남들보다 달라지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손님한테 직접적으로 브리핑할 수 있는 훈련까지도 가야 되고 중국적으로는 이게 저의 꿈이지만 이게 꿈이라는 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진짜 그냥 누워서 자는 꿈이 될 건지 아니면 실제로 드림이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 현장을 저는 우리 우군들이 들어가서 그냥 다 한번 추진해보고 싶은 게 제 꿈인데 이제 그러면 정비업체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조합도 이제 우리 힘에서 가져가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추진했던 지역이 저는 몇 군데가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2017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제 각종 여러 가지 변수들로 못했는데 이제는 저는 이제 다시 해볼 생각이고 그런 해보는 것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서류를 꾸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로 그런 거를 만드는 정비업체.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해를 시켜서 우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에이전트까지만 합류가 되면 이제 저희 그룹, 저희가 꿈꾸는 모든 포지션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큰 틀에서 설명은 드렸고요.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질문을 주시죠. 근데 뭐 제가 계속해서 했던 얘기들이라. 네. 있죠. 그래서 합정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물건만 팔았거든요. 우리 물건만. 그런데 가끔 가다 갑자기 나오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저희 손은 안 댔어요. 그런데 뭐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끼리 사기도 하고 뭐 아마도 저의 브리핑을 들었던 누군가가 샀을 수도 있고. 근데 용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예 중개사무소를 오픈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예 거기다가 에이전트들을 그냥 앉혀놓고 그 현장에 대한 물건들도 받아서 그래서 저희 에이전트 분들은 당연히 우리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물건들 다른 것도 팔 수 있겠죠. 참고로 이건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죠. 왜냐면 그분들 들으면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예전에 박찬웅 씨, 전은성 씨, 정창래 씨 이런 분들도 저희랑 같이 그렇게 그런 에이전트 시스템에 있었고 제가 지금은 북콘TV라고 하는 유튜브라고 하는 방송을 통해서 우리 에이전트 분들 소개하고 있지만 그때는 제가 RTN에다가 방송 저하고 조인합시다. 그래서 RTN 방송국이랑 조인을 맺어서 그분들 제가 출연시키는 역할을 에이전시 역할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좀 방송하고 저하고 결별하면서 이렇게 흩어졌지만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새롭게 꾸미는 거는 이제 어떤 방송국하고 조인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다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이제 정비업체 부분인데 정비업체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저희 고민이에요. 내부에 둬야 되느냐, 외부에 코업을 둬야 되느냐. 코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코업으로 가는 게 맞느냐, 뭐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선 저는 지금까지는 우선 우군 확보 1단계. 아직은 고객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고객은 이제 에이전트 분들이 만들어야 될 거고. 나중에는 이제 고객까지 만들어야 되겠지만 두 번째 단계는 우리 에이전트까지 가면은 이제 큰 그림은 우선 제가 지금 딱 1년 반 정도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올 하반기쯤부터 내년 초쯤 되면 큰 그림은 좀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많이 합류해야 되고요. 참고로 에이전트 분들은 저희한테 들어오실 때 전 디파짓을 받아요. 디파짓을 받고 어, 디파짓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소멸성이에요. 근데 소멸성으로 받는데 돈을 받아요. 받는데 이분이 수익을 창출해내면 그 소멸성을 없애고 디파짓으로 변환시켜 드리고요. 이분이 그냥 진짜 1년 동안 저 뭐 해야 돼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소멸성을 끝내버려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중개사무소를 동시에 한 열 몇 개 운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프랜차이즈까지 가지고 한 150개 정도 서울 시내 재개발 지역에 프랜차이즈, 직영이 한 열 몇 개, 프랜차이즈가 한 130, 40개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고민이 뭐였냐면 프랜차이즈로 오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 간판 걸고 예스합스랑 간판을 걸고 그냥 일을 해.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그런데 직영에 들어오신 분들은 와서 제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얼굴만 보고 저 뭐 해야 돼요? 저 뭐 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돈을 벌어야지. 네가 돈을 벌어야 되지. 근데 너무 괴롭힘이 많아서 그럼 너 배우려면은 돈을 내. 이게 예전에 전선 대표 막 같이 할 때 그 시스템이었거든요. 디파짓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방송국 가서 야 니네들 돈 방송국 띠로 줘. 그 돈 모은 거 가지고 띠로 받아서 출연시키고 다시 수익을 나누고 이제 이런 구조였는데 그걸 제가 지금 이제 올해부터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이전트 참여하신 분들은 디파짓이 들어왔고 디파짓 들어와서 제가 이제 일정 부분 수익이 나면 그걸 소멸성이 아닌
디파짓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수익을 주는 거에 만약에 그러면 이제 포지션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얼마를 팔면 얼마 가져가는 포지션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저희 조합팀에 합류하신 분들은 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되도록이면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거의 원가 수준으로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러더라도 뭐 제가 보기엔 사고는 나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근데 에이전트로 합류하고 싶으신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뭐 공개를 막 대대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왜냐면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배우고 싶다. 또 한 가지는 거래하고 싶다. 예.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배우고 싶다는 쪽이 많은데 여기 에이전트 쪽으로 합류하신 분들은 돈 벌고 싶다는 게 더 많죠. 근데 재개발은 다른 데보다는 좀 어려우니까 손님한테 어떻게 브리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걸 배우고 싶어서 오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물론 이제 유튜버들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 돈을 벌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오래 못 살아남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더 원론을 좀 많이 알고 그리고 적어도 그렇게 만들어진 손님들한테 좀 장기 플랜으로 그러니까 한명 대표님 예를 들면 한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자양동의 물건을 우를 사줬다가 그게 가격이 다 오르니까 또 다시 그게 또 고객이 되잖아요. 거의 다 반값에 사줬으니까. 저는 이제 저희 에이전트 분들은 그러길 원하는 거예요. 적어도 사줬는데 그냥 머물러 있거나 인플레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뭔가 지정이 돼서 가격이 진짜 올라가는. 그래서 예전에 사줬던 것들이 대부분 다 뭐 4억대, 5억대 사주셨는데 그게 지금 막 8억대, 9억대 가니까 이건 뭐지 하고 팔고 그 돈 가지고 다시 또 들어오잖아요, 또. 근데 저희 에이전트 분들은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이 현장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게 저희 에이전트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에이전트들이 도대체 얼마를 먹어가느냐. 뭐 근데 그거는 나쁘게 볼 건 잘 아니라고 봐요. 그분들이 그런 확신이 있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자본주의 구조가 당연히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지 그다음에 또 그걸 케어를 하고 일을 하는 거니까. 네. 다시 한번. 연면적이에요. 네. 어, 아니에요. 전체 다예요. 이 기부 체납까지 가는 것까지 해서 전체 다로 비용을 잡아요. 네. 더 잡아야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정비 사업비가 어, 생각보다 커요. 전체 포지션이 한 7, 80% 잡혀요. 정비 사업비가 커요. 네? 그러니까 전체 강남 같은 경우는 토지비가 한 60% 잡히거든요. 정비 사업비가 한 40% 잡히고 강북 같은 경우는 토지비가 한 반대예요. 그리고 지방 가면요. 토지비가 한 20% 30%밖에 안 잡혀요. 정비 사업비가 거의 한 80% 잡혀요. 그래서 제가 광양에 한번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광양 같은 경우는 토지를 0으로 가지고 갔을 때 조합원들이 토지를 0으로 나한테 줬을 때 수익률이 100%더라고요. 정비 사업비가 워낙 크니까. 큰 틀이 세 가지잖아요. 수익이 나야 되고 조합원들의 감정평가 금액이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토지 비용이잖아요. 토지 비용하고 정비사업 비용하고 1대1인 게 비율 100%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이 토지비가 한 60% 이상 잡혀요. 근데 강북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비가 한 60% 이상 잡혀요. 거꾸로. 근데 지방에 가면은 토지비는 한 20%밖에 안 잡히고 정비사업비가 한 80% 잡혀요. 네.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공영 면적 다, 그런 사회에서 싹 다, 한 250평 싹 다. 예. 그러면 4,550평을 잡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평당 350을 잡으셨다라고 한다면 그거 잡혀요? 네, 잡혀요. 네. 이게 잡혀요, 그러면.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땅 업자도 지금은 저희 24평짜리 그 공급가액이 3m 기준에 준비 사업을 해야 되고 토지값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이거는 제가 잡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된 데는 없어요. 네, 근데 네, 네, 네. 근데 지금 떠도는 얘기는 이렇게 잡힐 앞으로 이렇게 잡힐 거다라고 지금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정비사업에 들었을 때는 정비사업비가 평당 한 300 잡혔었거든요. 옛날 얘기죠. 그런데 왕십리 같은 경우 할 때가 한 600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800 좀 기본적으로 잡히고 지금 낭설로는 지금 1200까지 잡힐 거다. 예. 그냥 공급 계약 같은 걸 떠다보면 예를 들어 한 이거는 다 다를 수도 있지만 건물값 한 예를 들어 4, 5천 원 짠다면 표현에게 한 5억 이렇게 이제 보통 나오는데 일반 분양에서 일반 분양에서 그건 좀 약간 다르죠. 그거는 종전자산으로 잡은 게 아니고 정후자산으로 안분한 거죠. 그러면 토지 대금 안에 정비사업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약간 세금적인 부분인데 건물 부분의 세금하고 토지 부분의 세금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게 또 정비사업이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또 다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재개발되기 전에 1,000만 원짜리다라고 하는 게 종전평가 자산이고 이 땅에다가 내가 2억을 썼더니 이 땅이 1억짜리 땅인데 2억을 썼더니 그럼 3억이 원가잖아요. 3억짜리 이 원가가 됐는데 이게 만약에 10억이 됐다. 그러면 이 2억을 썼기 때문에 10억이 된 것의 값어치가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무자산으로.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얘가 값어치 땅 가격이 높아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도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것에 대한 괴리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종전을 잡는 거는 개발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순수한 값어치를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공사비를 투여했더니 요게 잡힌 거는 이게 원가 개념인 거고 이 원가가 이제 이만큼 커졌으면은 이 값어치가 이 건물에 대한 값어치는 그냥 공사비 원가가 증가된 거지만 이 땅의 값어치는 이걸로 인해서 커진 거잖아요. 커졌잖아요. 근데 이 커진 게 일반적인 재개발에서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한 1.7, 2.5 정도 선에서 그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 종전의 땅 가격이 1,000이었다면은 종후의 땅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한 1,700, 뭐 2,500 정도였는데 역세권 활성화 개념이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커져버리니까 이 이유가 얘가 이렇게 종상향 됐기 때문에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종상향이 된 이것의 금액을 어디다 반영을 한번 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도정법에는 없는 역세권 활성화 운영 기준상에 종상향 감정평가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는 이 현장에서의 개념과 서울시가 운영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보면 괴리가 있는 게 뭐냐면 종상향을 누가 시켜줘요? 서울시가 언제? 네? 조합설인가 전에 구역진영 공람 때 시켜주잖아요. 네, 그 전에. 그러면 종상향을 시켰을 때에 이 땅의 값어치가
1단계로 어디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종이 중심상업까지 갔다. 그러면, 야, 그러면 너희들은 중심상업까지 간 거니까 중심상업으로 종전평가를 해.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런데 그거를 미리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미리 해라는 거를 누구 비용으로 할 거냐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영수처리 얘기하고 다시 또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체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를 정비업체가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맞물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문사 운영할 때 이거를 제가 계속 지적을 했어요. 칼럼에다가. 이 돈을 서울시가 줘야 된다.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이게 박원순 시장이 됐을 때 매몰 비용까지 갔거든요. 매몰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에 대한 얘기까지도. 근데 그 서울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건데, 제 주장은. 근데 지금은 그냥 업계에서 누가 하고 있냐면은 저 같은 호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빌라를 팔고 있는 유튜버들은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 그냥 여기 재개발됐는데 하면 또 다른 호구들이 막 와서 사주니까. 예? 사주니까 팔고 안녕. 그 다음에 컴플레인 오면 너 나 봤어, 너 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 구조는 싫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미리 할까라는 생각에서 두 가지 포지션을 짠 거죠. 이제 신축이 더 이상 못 들을 지역. 두 번째, 그 신축이 못 들을 지역에 우리 물건을 산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돈을 뺐자. 미리. 근데 대신 모르게 뺐자. 예. 그 물건 사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제가 넌지시 얘기하긴 했어요. 예. 뭐 어떻게 보면은 뺏는 게 아니지. 이 사업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 대신에 그거를 내가 정비업체한테 부담을 하자. 그런 다음에 정비업체가 그 돈을 하다가 잘 되면 그 정비업체한테 내가 지분을 받자. 근데 잘못되면 10개 중에서요. 8개가 잘못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8개에서 욕먹는 거야. 우선 정비업체한테 욕을 먹고요. 예. 욕먹는 거야. 그러면은 2개에서 우리끼리 이제 아리까리를 해서 8개가 손실 난 거를 2군데서 벌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합정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비가 지금 얼추 추산해도 200억이 잡혀요. 아니, 정비사업비는 아니고. 정비사업 전문 관리비 200억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를 믿고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정비업체가 일을 시작했는데 끝까지 잘 됐다. 그럼 200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난 주장을 해야겠죠. 제 몫을. 근데 그걸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없어. 그 돈을 다시 리턴. 어쩔 수 없이 그냥 저는 그냥 우리 내 물건 산 사람들이 뭐 7억 주고 샀는데 12억 되면 됐다.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앞부분의 비용을 우리는 먼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 현장마다 1억에서 2억 정도를, 합천도 같은 경우도 1억에서 2억 정도를 수익금에서 빼놓거든요. 그걸 소매수만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도대체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2015, 16, 17년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먹은 게, 근데 나는 이제 큰데 하지 말자. 조금 먹고 조금 싸자. 그래서 적은 대로 가자라고 해서 가정비 사업만 추진했던 거예요. 가정비 사업은 되게 쉽거든. 적은 숫자가 막 100명, 150명밖에 안 되고 제 비용도 한 3, 4천만 원, 5천만 원밖에 안 들어. 했는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가정비 사업 추진했던 것들 우선 다 보류시켜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요 정비 사업 부분 중에서요. 정비 사업비라는 항목 중에 요것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거. 그래서 예를 들어 방배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방배동 모현장은 정비사업비가 700인데 모현장은 900이고 막 이래요. 그 관리청구 내역서를 보면.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약간 좀 비용이 커졌다가 수익이 또 커진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 미동의자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미동의자는 보상금을 주잖아요. 그 보상금이 정비사업비로 위에 분모로 올라가요. 요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큰 틀의 구조는 다 알아요. 사실은 머릿속에 있으신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개별적인 조합원 한 명 한 명한테 다 적용시키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공시까지 안 적혀요.
전에는 보내줬는데, 예, 그래서 그래서 이거, 근데, 우선 기억하시겠지만은, 저희가 예전에 가로정비 사업 5개 현장을 막 분석할 때는 공시가 뽑는 것도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100명씩만 잡아도 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뽑아내야 돼요. 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상당히 고급 정보와 고급 지식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노가다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기초조서를 작업해주는 분들이 또 업체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저희가 돈 주면 해주니까 다행인데 옛날에 이것도 제가 했었어요. 등기부등본 발급받고 입력하고 이제 이 수고는 제가 덜은 거죠. 어, 모르겠어요. 그 업체가 지금 한 대한민국에 한 세네 개 정도 되는데 근데 그 중에 한 군데 또 망했더라고. 없어졌어요. 오아시스가 없어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오아시스 아니죠? 아니죠. 예. 저희가 직원을 일단 줘야 되는 수많은 직원이네. 그러니까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번 정리를 의사님이 하셨거든요. 의사님이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이거는 지금 패스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 데나 그냥 찍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지적 편집도를 보면 이렇게 지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적이. 그러면 요 필지, 뭐 이렇게 다 그걸 필지를 다 하나하나 뽑아서 이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업체가 그걸 다 다시 뽑아서 우리한테 데이터를 주는데 네이버께 안 맞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KGO로 가야 되는데 KGO로 가면 이렇게 필지를 놓고 보면 그냥 청파 거를 보자.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게 정비사업체의 직원이 출근하면 그냥 제가 알려주는 일이에요. 한 6개월 동안 알려주는 일이야. 야, 너 이런 일 해야 돼. 예, 앞으로 이런 일 해야 되니까 잘 들어. 이렇게 알려주는 일이에요. 청파동을 예를 들면 이 현장을 이제 의사님이 눈도 안 좋으신데 네, 눈도 안 좋으신데 근데 본부장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의사님한테 시켰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숨어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네,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네이버에서 안 나와요. 이거 숨어 있는 거를 다 찾아서 하나하나 뽑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런 것도 보이는데 숨어 있는 게 안 나와. 숨어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막 진짜 1제곱미터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요걸 뽑아야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제일 어려운 게 요건데 이것도 제가 이제 저는 문생이라 문과생이라 예를 들어서 요 도로가 그러니까 이 도로 보잖아요. 요 도로가 요렇게 편입되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우선은 업체한테는 요 도로 전체에 대한 필지를 받아요. 네, 그러면 그 필지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엑셀표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잘못 계산하면 우리 사업 면적이 커져버리는 이상한 형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요 필지를 이걸 나중에 용도 폐쇄한다고 하는데 용도 폐쇄를 여기 시키거든요. 필지 분할을 시켜줘요. 그 해당 관청에서. 이걸 딱 끊어서 요 면적을 다시 뽑아야 돼요. 네. 요 면적을 뽑는 게 적분이더라고요. 적분. 네. 근데 제가 적분을 안 배워서.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눈대중으로 그냥 보통 해요. 네. 그래서 요거까지도 다 뽑아서 이제 우리 부지 면적을 잡아야 돼요.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 들어왔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빠진다고요. 이렇게 잘릴 거라가 나중에 용도 폐쇄를. 네. 그럼 그 용도 폐쇄한 거를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당시 정비업체 직원들한테 시키면 정비업체 직원들은 이거를 막 어떻게든 이거 뽑아내더라고. 난 근데 그 계산을 난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또 하나가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요게 면적이면, 요게 곱하기 용적률 하면,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연면적이 나오잖아요. 연면적이 나오면은 42, 42, 42, 33, 33 이렇게 뽑아서 요 개수를 뽑아내는 게 각각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84, 84 두 개. 아이씨 너무 어렵다. 36 34평이 8개. 43평이 2개. 그러면은 38에 24, 48에 32 이렇게 되는 거죠. 요 34평형이 개수를 8개 뽑았다면 요 8개가 차지하는 34평형의 연면적이 272가 되는 거잖아요. 43평형이 개수를 2개 뽑았다면은 이게 86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358이 되는 거잖아요. 요게 뭐냐면 요게 연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땅에 용적률 곱했더니 나오는 연면적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358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미만 이 얘기가 아니라 했잖아요, 제가. 요 개수가 8대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거를 제가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해보려고 요거를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요걸 X로 잡고 요걸 Y로 잡았을 때 요거 나오는 값을 Z로 잡으면 요거가 연면적을 만약에 K로 잡으면 그 다음에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요 개수를 뽑아내는 거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머리로는 안 나와요. 다시 한번 볼게요. 34 8개, 48 2개보다 이렇게 짓는 것보다 18개, 48 2개 짓는 게 연면적을 더 적게 차지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짓는 게 유리할지 이렇게 짓는 게 유리할지는 현장마다 다 달라요. 그 현장에 선호하는 평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재개발은 8대 2예요. 이 규정이. 재건축은 6대 4예요. 그런데 재정비 촉진지구로 가면은 6대 4로 바뀌어요. 재개발도. 그래서 한남은 6대 4예요. 한남 3도 6대 4죠. 근데 한남 3의 지금 현재 건립가구수를 보면요. 8대 2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거기 조합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지면 한남은 무조건 유리한 동네예요. 대형평을 많이 지으면 유리한 동네인데 이렇게 지었더니 연면적이 크니까 개수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청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어쩔 수 없이 6대 4로 지을 수 있는 현장인데 8대 1로 지었어요. 설계 변경 안 한 거지. 재정비 촉진주가 되면 6대 4로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근데 어느 현장은 예를 들어서 뭐 강북의 어느 현장은 40평짜리 짓는 것보다 그냥 20평짜리 더 많이 짓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긴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지었을 때 전체 연면적하고 이렇게 뽑아낸 계획 용적률 따라서 연면적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1제곱미터 틀리면 안 돼요. 1제곱미터 틀리면요. 그 설계업체는요. 아웃이에요. 근데 그거를 계산하는 공식을 저는 못 뽑아냈어요. 그래서 아까 다시 이걸 돌아오면 용적률이 이렇게 돼서 연면적이 이렇게 됐으면 연면적을 이렇게 쪼개는 거잖아요. 평수별로. 쪼개서 개수가 나오면은 그 개수가 딱 요거랑 전체 면적 딱 하나 떨어져야 되는데 요거를 뽑는 공식을 좀 못 만들어냈어요. 뭐 수학 잘하시는 분이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고. 근데 저는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디테일하게 뽑아보진 않았지만 청파 같은 경우는 합정에 거의 한 1.5배더라고요. 사업성이. 조합원 숫자 너무 적어서 그래요. 한 50명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장사가 잘 되면은 동의가 안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할 때만 말씀드린 거지만 제가 전문가들 많이 만나잖아요. 술도 많이 먹고. 이런 얘기 하면 알아듣는 사람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는 전문가분들이. 그분들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엔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분들은 돈 냄새는 저보다 더 잘 맡아요, 근데.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막 하면 알아듣지 못한다기보다 알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면 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죠. 제 소도 말씀드렸던. 네. 그거를 어찌됐건 간에 조합원한테 돌려줄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조합원 분양가를 낮춰줘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조합원들의 감정평가 금액을 높여줘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높여지면은 의미 없이 더 높아지고 안 맞잖아요. 근데 그게 감정평가사들이 요 A군이 요만큼이고 B군이 이만큼인데 요 사람들 높여주면 이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요 사람들 높여주고 이 사람들 반대하든 말든 그냥 무시해야 되는데 이 무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를 짤 때 왜 이렇게 짰냐면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짰어라고 하는 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법적 근거로 제시하는 게 보정률이에요. 네, 그래서 자영농 같은 경우가 그래서 지금 삑삑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합원 분양가는 우선 손대지 않았어요. 거기는 일반 분양가에 몇 프로나 딱 세팅을 시켜놓고 조합원의 감정가를 A군은 조금 주고 B군은 많이 주는 구조를 짠 거예요. 그래서 보정률을 단독은 뭐 1.3, 뭐 공동은 1.5, 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둔 거예요. 그 방법이 있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인데, 어, 지금 우리나라의 분양 시스템이 이제 이런 거 플랜 다 짜면, 이런 플랜을 옛날에는 누구랑 짰냐면, 정비사업자랑 구청 담당자랑 짰어요. 그래서 막 밀당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바뀌었어요, 시스템이. 누구랑 바뀌었냐면, 부동산 원하고 짜야 돼요. 그럼 이제 부동산 원은 또 뭐 하는 조직이냐? 어, 허그가 분양 심사할 때 분양 심사에 대해서 또 의뢰하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허그가 어디 뭐 택지 개발을 한다, 어디 또 뭐 한다 그러면 야, 이 분양가 적절한 거야 이거? 야, 이거 적절한지 심사해줘라고 부동산 원에 넘겨요. 그래서 부동산 원에서 봤을 때 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야, 조합 분양가 이거 말이 안 되지. 조합 분양가 올려. 야, 일반 분양가 말이 안 되는 일반 분양가 내려.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게 그래서 그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게 부동산 원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구청하고 짰기 때문에 구청에서 짠 다음에 그걸 관리청에서 인가시켜 버려서 부동산 원인의 패스 그냥 통과가 됐는데 지금은 부동산 원에 이걸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은 분양가를 낮춰서 장난치는 구조가 지금은 안 먹혀요. 옛날에는 했는데. 그 지금은 이제 그 방법은 안 먹히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조합원의 감정가로 차등적으로 이제 주는 구조를 짜고 있는 거죠. 그 보통은 요즘은 이제 일반 분양가의 한 85에서 90% 정도를 조합원 분양가 잡고 그 이하로 떨어뜨리면은 이제 부동산원에서 야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지적질을 하는 거죠. 상당히 기억나 한다는데 이런 얘기를
법령의 구조당 순서는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닫잖아요. 미리 다. 네, 미리 다 짰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그 훈련을 하겠다는 게 지금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나올것까지 미리 다 짰잖아요. 그러면 작았는데 신체 그러면 이런 그냥 할 당시가 되면 분량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할 당시에는 앞에 거는 사실 무시. 네. 새로 색판을 찰 수 있거든요. 색판 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그때 색판 짜서 막 진짜 막 욕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나올 거를 알고, 그러니까 순서는 그게 맞아요. 그렇게. 근데 그 순서대로 구청이나 부동산에서 서류 뭐 주세요? 뭐 내고, 뭐 주세요? 뭐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미리 그걸 다 짜놓고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해봐요. 정말 조합에서 100번을 해요. 100번을. 여러 번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야 너희들 감정평가 금액을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하고 아주 심한 데는요. 조합장하고 문자 내역도 털렸대요. 예. 예.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워낙 예민하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사전 협의는 다 해요.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땅의 값어치가 이 값어치 마이너스 비용이잖아요. 이 땅의 값어치는 사실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거 값어치가 커진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분들이 이거 땅에 대해서 감정평가 잡을 때 이 구조를 보고 잡는다는 거죠. 근데 이 구조를 보고 잡는 데에 그때 이 구조의 참조 데이터가 지금 현재의 용적률 체계, 용도 지역재 지구제에 의한.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얘를 종상해 줄게 이랬더니 이것 좀 뭔가 안 맞는데 라고 해서 사전 간평제가 들어온 거라는 거죠. 사전 간평제는 지금 역세권밖에 없어요. 신통에 있는 데는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진짜 말이 되는 현장에 들어가서 정비사업체가 또는 결과적으로는 시공사가 좋아할 만한 현장에 들어가서 그 플랜을 우리가 먼저 짜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 그럼 추진까지 가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건 알아요. 쉽지 않은 건 아는데 그래도 시도를 뭐 10번 하다 보면은 성공하겠죠. 언젠가는 좀. 사실 오늘 얘기 나온 것들이 그동안 막 1년 동안 한 내용들이 사실은 엑기스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뭐 분양 대상을 이 사람을 어떻게 논할 거냐,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경우는 이렇게 격가지고 사실은 이 그림이 사실 전부라고 봐야 돼요. 이 가르쳐본 내역서가 이제 책자로 나가는데 그 책자를 하나 뜯어보면 다 그냥 이 도표를 말로 설명한 거예요. 아까 발전은 그다음에 설명을 하실 때 계산을 그때 전자산, 종자산 이게 크기가 달라지고 하는 이해를 했는데 다른 문제 같은 거 한다고 해서 전기 사업가 없어요. 그냥 산업 간평제에 따른 간평 비용이 들어가는 그 비용 얼마 안 되지만 그 비용이 들어가는 그 비용을 누가 낼 거냐. 매물 비용까지 아까 맞아요. 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 비용을 누가 낼 거냐는 거죠. 네. 그런데 현재의 서울시나 국토부 의견은 스탠스는 야, 뭐 해먹을 놈도 들어오지 마. 이 정비사업은 약간 공공재정적인 성격이야.
그러니까 뭐 해먹을 돈도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이 비용을 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계속 그런 쪽으로 가는 거야.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럼 신통은 내가 내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신통은 그 비용을 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약간 바뀐 게 뭐냐면 제가 신문사를 운영할 때 계속 썼던 게 그거예요. 야, 모든 일은 욕심이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그 욕심이 반영이 돼야 발전이 되는 거다. 야, 내가 그 비용 내가 낼게. 라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비용이 결국은 큰 돈은 아니지만 크죠, 사실은요. 뭐 5천만 원, 1억이 드니까. 그러면 그 돈을 정비 사업 비용으로 넣을 수만 있다면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어떤 업체든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한 보장성이 없으면은 그냥 소멸이 돼 버리니까 뭔가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그 추진위원들이 쓰는 비용을 보존받는 조합에 가서 그게 이렇게 승계돼서 보존받는 형태가 현행 도정법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이 업계에서는 되게 예민한 돈 중에 하나고 시공사가 돼? 시공사는 무조건 아웃이에요. 그냥. 정비사업자 못 들어와요. 그냥. 그러니까 그럼 누가 되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행의 정부 스탠스는 야 아무도 여기 뭐 해먹으려고 들어오지 마. 그 돈 내가 내줄게 이렇게 되는 건데 제 판단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개발 사업이 될 것 같지 않고 저처럼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루어지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욕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줘야 이 사업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비용에 대한 매물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근데 그때 저는 그걸 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택 같은 경우에 강기도 수택지구 같은 경우에 조합원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50만 100만씩 모아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끝났냐면 거기 추진위원들이 막 고소 고발 당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믿었으니까 돈을 줬잖아요. 근데 뭔가 추진이 안 되니까 야, 너 그 돈 뭐 해 먹은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씨 난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추진위원 중에서 몇 분은 제가 계속 술 한잔 마시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지치시더라고. 이분은 선의를 한 거 맞아요. 그리고 헛된 데 쓰지도 않았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지.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느낀 게 이게 결국은 국가가 어느 정도 마중물을 대주든가 아니면은 진짜 욕심쟁이들이 들어와서 야 내가 여기에 값어치를 니네가 지금 1,000억짜리인데 5천억짜리 만들어줄게 그 대신 나 100억 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개발 사업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도정법 구조는 그걸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구조는 그러면은 신축 조객이랑 또는 투자자들하고 엮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험난한 길이긴 해요, 사실은. 근데 하여간 뭐 저희 이제 지금 그 줌으로 오신 우리 또 에이전트 분들은 이제 잘 파셔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건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근데 여기는 청파동은 제가 지금 합정은 끝났으니까 청파동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청파동은 신축 쪽이가 들어올 땅도 없고 들어와도 노후도가 안 깨지니까 좀 과감하게 브리핑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좀 자신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개사무소를 지금 오픈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거의 오픈하는 쪽으로 지금 한 7, 80%는 마음 먹고 있으니까 오픈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에이전트 참여하신 분들은 거기다 자격증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한번 일을 진행해 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